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도성박 사람들 강의를 담당하게 될 경기대학교 상학과의 이왕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만 제가 얼굴에 맞대고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낯섭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전체적으로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한양 도성과 관련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그걸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한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오늘날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서울에 대한 서울 한양 도성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바람이라고 할까요? 소망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 강좌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역사와 문화재와 이 지역, 이 한양도성에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맺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한 단초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양도성과 성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서울에 대한 그리고 성북 쪽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한양도성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성격 그 이야기를 제가 조선시대 자료와 같이 한번 이렇게 엮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한양도성이라는 큰 그 시대사적인 연대기적인 그 수백 년에 걸쳐 내려왔던 역사문화 그 이야기들이 도대체 우리들하고는 이 지역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20세기 초에 대한제국 시기의 지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글로 밑에 보면 슈션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문서에 기재되는 이런 어떤 경향이랄까요? 이런 게 나타나는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 20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거 20세기 초의 그 지도라고 분명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서울에 대한 지도 딱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목이죠. 그럼 20세기 초에 서울의 지도인데 뭐 제가 이게 한양은 조선 최고의 길지 수선이라고 썼죠. 수선이란 말을 조선시대에 한양 다시 말해서 서울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수선이 무엇인가 그러면 수선은 다른 말로 하면 길지란 말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 가장 앞선 프라이머리 뭐였어요? 아주 가장 좋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수선이라고 하는 곳은요, 수선이라고 하는 그 지칭을, 그 지역을 명칭화한 곳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물도 많이 모이고, 쉽게 말하면 취직할 자리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게 바로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도는 이 한양 도성이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가장 좋은 땅으로 지칭되던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20세기 초의 지도입니다. 그랬어요. 20세기까지도 계속 서울은 좋은 땅으로 그 500년 전 다시 말해서 14세기부터 쭉 그대로 서울은 한양도성은 좋은 땅으로 지칭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이 한반도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제일 좋은 땅입니다.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해해서 하나씩 본다면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인가, 어떻게 수선, 길지인가 보겠습니다. 서울 왜 길지고 좋은 땅이냐? 위치가 좋아요. 일단 명칭부터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이라고 그러는데 한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 우리가 뭐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그 백과사전적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한양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한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경성. 일제시대 때 경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도 경성이라고 했어요. 아니 수도 경자니까. 그러니까 경성은 다른 말로 하면 조선왕조 시대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한성이라고 그러죠. 한성. 이 한자는 한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강에 있는 성이에요. 한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반도에. 네, 서울에밖에 없죠. 그래서 한성이라는 걸 쓴 겁니다. 한양이라고 그러죠. 네, 한양에 좋은 볕드는 땅이에요. 한양. 그래서 한양이에요. 이것도 한강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한양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도성이란 말. 네, 왕이 사시는 왕조시대 으뜸가는 그 주제자 여기 다 있다고 해서 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 모여 있는 성들이죠. 누가 왕조시대의 왕족들. 그래서 도성이라고 합니다. 예, 수도란 말은 지금도 많이 쓰죠. 제일 앞선 도시. 그렇죠? 그래서 수도란 말 쓰죠. 예, 서울이란 말은 삼국시대 때부터 쓰던 말이죠. 네, 신라시대 때도 서부를 해가지고 서울.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고유의 우리말입니다. 자, 이제 그 서울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하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단에. 그냥 좀 쉽게 이럴 때는 그냥 풍수에 이것저것 그냥 제시해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동네 이야기처럼 말씀드릴게요. 한강이라고 해서 뭐 한강의 발원지부터 해서 어떻게 흐르고 몇 킬로 이 얘기보다 오늘날 잠실 땅 생각해 보십시오. 잠실, 풍납동 이런 데 사시면 거기 사는 거는 이제 현대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 살면 안 되는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춘천에서 발원된, 춘천 위에 태백산에서 발원된 그 한강이 쭉 물이 내려오잖아요. 제일 먼저 충격을, 물살이 탕 치는 데가 잠실하고 풍납동 쪽이에요. 거기 사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요. 보시면 낮을 저자가 있죠. 거기가 저지대에 저지대. 지금이야 뭐 여기 아파트로. 오늘날과 과거를 어떤 때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는 자연스럽게 사니까, 그냥 자연에 맞춰 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긴 저지대예요. 네. 한강 쪽으로 가면 다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뒤에 보면 산들이 있어요. 삼각산, 북한산부터 도봉산, 예, 수락산, 불암산. 산이 있다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죠. 북쪽이 높다는 거예요. 네. 한양, 이 한강 흐르는 곳에 이 북쪽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지대가 높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역 오셔가지고, 네, 서울 근처에서 뭐 식사 간단히 하시고 저 한강까지 걸어 내려가시면요 내리막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 한양 도성 내부에 사는 사람들의 하수구는요 남쪽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청계천 이항으로 물이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상수도와 하수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수도, 산에서 물 내려오죠. 그러니까 청계천 큰 물 하나 있어요. 빨래도 되고, 네, 식수도 썼습니다. 물론 한강물을 주로 먹었어요. 조선시대는. 네, 한강물을. 어쨌든 우물도 많고, 어쨌든 북쪽은 높습니다. 남쪽은 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가 완비된 도시예요. 기본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가만히 옛날 얘기 생각해 보시면요, 이 도성 내부에 4대문 안에 물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청계천이 범람을 하면요 남쪽으로 범람을 하지 북쪽으로 범람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기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계천 이남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놓고 보면 요 빨간 그 동그라미 안이 바로 오늘날 한양 성곽이 둘러져 있고, 그러니까 4대문 안에 있는 바로 중심부 한양 도성입니다. 여기는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는 높은 산들, 남쪽으로는 그 큰 하천이 흐르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도시. 한강물이요 조선시대 왕이 마시던 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강가에 있는 물가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 한강 가운데 있는 물, 직접 떠서 매일 운반했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강물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실제. 서울은 물이 좋아요. 이 자연 지형, 쉽게 말하면 북고 남서라는 이 지형 때문에. 풍수에 대해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또 다른 지도인데, 도성도라는 지도인데요. 조선 후기 지도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주변의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표현한 지도긴 한데요. 또 보라색 서클이, 동그라미가 한양입니다. 여기도 경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용어를 써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 그렇게도 불렀구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니, 동대문이라고 하지.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흥인지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흥인문이라고 불러요. 갈지자는 그거는 그냥 기록할 때만 쓰는 겁니다. 다 흥인문이라고 씁니다. 아니, 누가 남대문 시장 간다고 그러지 숭례문 옆에 시장 간다고 그러겠어요? 사람은 말하기 편한 게 늘 쓰는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양이라고.
호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가지고 그 중에 10위가 될 거를 굳이 10위가 안 되는 걸 10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뭐 경성이야? 이거 한양이네. 예,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위에 북한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밑에 한강. 아까 그 지도보다 분명하게 더 북고 남전을 표현하고 있죠. 네. 서울은요 인근에 산이나 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에코, 자연 친화적인 도시예요. 우리가 잘 잊어서 그런데요. 풍수적으로 좋아요. 제가 말하는 풍수는 무슨 좌청룡 우백호 이거 아닙니다. 저는 잘 음양어는 잘 모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산과 물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특히 물과 산이 같이 있는 도시는요 전 세계 중에 여기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이라고 해서 북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경성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이라고 말도 하는 거고, 그리고 북고 남저, 요 동고 서절을 깜빡했어요. 요 다음 그림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북쪽이 높고 예, 남쪽이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수와 상수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물이 동쪽으로 갈까 좌쪽으로 갈까? 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설악산, 금강산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높아요. 동쪽에서 물이 흘러서 서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성, 이 도심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버리는 사용하고 쓴 용수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서해 바다로 싹 쓸어버려요. 늘 깨끗한 도시라. 서울은 자연적으로 위치가 너무 완벽해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주죠. 이거예요. 물이 정말 많다는 거. 우리는 서울이 한강으로만 감싸있는 줄 알잖아요. 서울 위에는요 사실 임진강이 있어요. 임진강부터 해서요 한강으로 연결되는, 여기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앞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임진강과 한강이 감싸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서울은 강남을 제외한 겁니다. 사실 강남 개발은 70년대 했기 때문에 뭐 한 50년 정도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과거의 서울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주로 보실 강북이라고 생각해서 이 위쪽 강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참 많아요. 정말 한반도에 산이 없는 지역이 없죠. 저 전라도 김제 정도 가야 들판이 나타나죠. 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에 이렇게 산이 많은 곳도 참 드물어요. 북한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봉부터 모연봉, 뭐 동은 높은 산들이 많죠. 그 옆에 불암산, 도봉산, 그리고 수락산, 그렇죠. 뭐 용마산도 있고 아차산도 있고 산도 얘기하면 많죠. 안산도 있고 그렇죠. 관악산부터 해서 뭐 우면산까지 요즘 뭐 강남, 우리 문화에서 사는요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산들이에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저녁 먹고 산 한 바퀴 돌고 올게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딨냐고요. 서울은 풍수적으로 산과 물이 아주 인간의 삶에 적합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물과 산이 이렇게 어우러진 곳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울이라는 곳이 풍수적으로도 좋은데 주변 도시하고의 연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썼죠. 한강과 임진강, 그렇죠? 그리고 북한산성, 남한산성, 강화도, 수원이 주변에서 서울을 또 수호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서 야채를 공급해주거나 여기서 생선을 공급해주거나 여기서 사람과 물자를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겁니다. 서울은 혼자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도시로부터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오던 곳이에요. 그게 센터죠. 중심이에요. 자연 지리적으로도 완벽한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곳이, 지금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죠. 성북 지역, 이 도성 인근에 살고 계시지만 이 지역이 오늘날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어쨌든 역사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 플러스, 그리고 역사적인, 이 도시들이 생긴 건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거 말씀드리면 정조가 수원을 만들잖아요. 아버지가 억울해 죽은 거를 그래도 신원시키려고 해서 현룡원도 만들고 화성행궁도 만들고, 그러니까 수원이 그래서 개발되죠. 남한산성도 마찬가지죠. 병자호부터 치욕당해가지고 숙종이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확장시키잖아요. 뭐 숙종이 북한산성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인위적인 곳과 같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집중하고 거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한양도성이라는 거죠. 네,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 한양도성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다면 이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또 드리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것을 한번 정리한다면 대동여지도에 한양도성에 대한 풍수관이 있어요. 네, 이렇게 북악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산 백악산을 의미합니다. 북쪽이 북악산이에요. 북쪽은 북악, 동쪽은 낙산. 네, 이쪽 성북쪽으로 지나가는 저 옛날 서울대학교 자리에 있죠. 네, 그 낙산, 한성대 역시고. 그리고 남쪽으로 목련산, 남산이죠. 네, 목력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쪽으로 인왕산. 이 네 산이 어떻게 보면 한양도성을 지키는 동서남북의 풍수적 그 비보산들입니다. 네, 거기까지밖에 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풍수는 설명을 잘 못해요. 이것은 이제 오행으로 설명을 하면 네, 북쪽을 지, 남쪽을 예, 동쪽을 인, 서쪽을 으라고 한대요.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적용된 문화재가 있죠. 동쪽으로 가시면 흥인지문 있죠.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인.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줘도 현판에, 간판에, 예. 이 중국집 가면 이 간판들 많이 써있잖아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이 한양도성에 대해서 아무런 인지가 없는 저 지방에 선비가 올라와서 동대문으로 처음 들어올 때 흥인지문을 딱 봤을 때 인?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100년 전에 상식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아, 인이구나. 예, 서쪽은 돈의문. 네, 돈의문이라고 되어 있죠. 남쪽은 네, 숭례문. 북쪽은 멸진가였는데 나중에 이름 바뀝니다. 청이라고 바뀝니다. 이거는 임금의 이름하고 관계돼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튼 요 인의 예지가 인자는 인의 예지가 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그것만 봐도 동서남북이 서울에서 이렇게 위치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풍수적 사관이 풍수관이 그대로 요 지도가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북악산, 백악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조선시대는 백악산이라고 주로 했고요. 지금 북악산이라고 하죠. 그 밑이 청와대고 그 앞이 경복궁이에요. 국왕과 왕족이 거주하는 곳이 이 한양도성입니다. 조선왕조에서 전근대 시기에 가장 파워풀한 집단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하기 좀 그러는데 그냥 사람은 그 당시에 중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경복궁입니다. 네, 오늘날 경복궁. 네, 이 경복궁에 국왕과 왕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도성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뒤에 자연도 좋잖아요. 네, 국왕과 왕족 그리고 관료의 공간들입니다. 잘 보시면 이 주변에 한양도성은 산으로 쌓고 있는 그 풍경과 도성이 이렇게 묘사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 미술 지들긴 합니다만 빨간 라인으로 그린 곳이 오늘날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복궁, 경희궁. 궁이 사실은 한양도성에 다른 말로 하면 국왕과 왕족 그리고 양반 관료들이 거주하는, 다시 말해서 조선의 전근대 시기에 지배층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양도성의 3분의 2예요. 3분의 2예요. 한양도성은 그들이 살던 삶의 역사가, 노하우가 그대로 스며든 거예요. 고급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서울은. 네, 굉장히 역사적 무게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살펴도 우리가 사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서 그렇지, 그리고 고도 산업화를 거쳐서 그렇지, 잠깐 할아버지 이야기를 잊어서 그렇지 조금만 이렇게 뒤져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왜 있는지 잠깐만 살피시면 물이 왜 이렇게 흐르고 왜 여기에 이런 집을 짓는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건 없어요. 사실 역사 도시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걸 한번 이 글씨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국가의 중심, 그게 한양도성이라고. 서울은, 한양은 조선왕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왕토, 국토의 중앙, 정중앙이에요.
초의 정중앙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저기 무슨 저 충청도 쪽 얘기하는데 그건 대한민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왕토, 그래서 왕토라고 썼잖아요. 그 토는 조선왕조시기의 한반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중앙 중심은 우리가 딱 생각해보시면 한반도 중심은 네, 서울이죠. 여러분 핵심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에. 네, 센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조선왕조의 그 기틀이라고 했습니다. 왕조를 세우면 좌종묘 우사직을 만들죠. 왕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좌사직 우종묘죠. 지도를 놓고 볼 때. 종묘라는 것은 왕의 선계부터 낮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제사를 지낸다는 제례 공간의 설명은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묘가 상징하는 것은 선대로부터 이성계로부터 우리가 권력을 받아서 그리고 나 때부터 앞으로 내 후대까지 계속 너희들을 통치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사직은 그 사람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여기 성북동에서 선잠단도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먹고 살 땅, 그렇죠? 농작물 이런 것들에 대한 신을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묘 사직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왕조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이걸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어요. 왕의 길이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로 왕이 행차하는 길들 있잖아요. 그게 서울에서 시작하잖아요. 전국의 도로 기점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 왕이 나가는 길들 사냥으로 갔던 뭐 군사훈련을 갔던 능행을 갔던 제사를 지내러 갔던 그게 주요 국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은요 이 한반도 내 주요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1, 2, 3, 4를 다 합쳐서 마지막 5번으로 아까 풍수까지 다 합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00여 년의 장기 지속된 왕조의 아주 기념비적 메모리얼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한양도성입니다. 어쨌든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너무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예, 조상이 좋아서 나쁜 경우 못 봤잖아요. 예, 정말 운 좋아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이곳을 조선시대에 몇 개 남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이 한양도성이 19세기 말에 외국인이 찍은 사진, 한양도성을 19세기 말에 외국 선교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2층 누각이 있는 곳이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기와집들이죠. 네, 이 맨 앞에 보이는 곳이 아마 이게 선해청 쪽일 거예요. 남대문 쪽에서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조사의 본 결과 현재까지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요. 도성 전체가 한양도성 전체가요 기와집이에요. 초가집도 있어요. 당연히 초가집도 있죠. 근데 거의 다 기와집이에요. 네, 양반 관료 그렇죠. 그리고 왕족들 왕이 사니 당연히 기와집이 주로 많죠. 좀 더 멀리서 볼까요? 네, 저 멀리 광화문이 보입니다. 광화문이 보이고 이게 낙산자락이죠. 낙산자락이 보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북쪽으로가 보세요. 전부 다 여기는 초가집이 좀 몇 개 있네요. 전부 다 기와집. 2층 집이 없는 게 한양도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2층 집은 국법에서 못 짓게 돼 있어요. 2층은 없어요. 있기에 있죠. 덕수궁에 가시면 한 채 있어요. 그리고 경회로도 2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각은 2층이지만 누각에 사는 사람은 전근대시기의 바보예요. 왜 2층이나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가? 전근대시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조금만 생각하시면 겨울에 어떻게 할까요? 온돌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2층을 짓는 게 아니고요. 네, 모양이 1층을 좋아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온돌 때문에 그래요. 온돌을 2층으로 올릴 수 있었다면 보일러 시설을 놓을 수 있었다면 2층을 지었겠죠. 그래서 한양도성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한양도성을 볼 때 초가집이니 기와집이니 이거 다 단층집이고 경제가 형편없구만 하고 말하는 건 자연 환경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자연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왜 이 주변에 산에 나무가 없겠어요? 다 뗄나무 갖다 쓰니까 그렇죠. 조선시대에 일본인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공박하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자연 보호하는 게 없어.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벤다고. 실제로 사진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 다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옛날에 사방공사 한다는 건 그 뭐 물길 갖다가 정비도 하고 뭐 축대도 쌓는 거지만 주로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 홍수가 났을 때 이 그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우리가 온도를 씁니다. 온도를.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석탄 우리가 개발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 석탄도 수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석유로 불을 떼면서 이제 산에 나무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산에 어디가 나무잖아요. 지금 가스가 쓰잖아요. 부분항에 수입하는 가스를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1층이에요. 그래서 2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또 왜 갑자기 한양구성하다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우리 역사를 보는 안목이 시각이 조금 여유롭게 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무지하거나 비문명적이거나 아니면 그 외국과 소통하지 않아서 교류하지 않아서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인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근데 그걸 떠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대에 그런 행위나 사건이 벌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감안하고 살펴야 아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구나.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문화재도 그런 식으로 보시기에 아무래도 좀 더 너그러워지죠 사람이.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서울은요 한양구성은 기획수도고 성곽도시고 군사도시예요.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한양도성은 사실은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기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곽도시죠. 성곽이 있으니까 군사도시잖아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서울 주변에 다 성곽으로 다 감싸 있어요. 이건 20세기 초 정확히 보면 1907년 지도인데요. 네. 1392년에 이성계가 한양도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고 태종 때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장기 지속된 역사 도시. 요거는 20세기 그림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건 요거는 18세기 지도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인구가 그렇게 느는데 뭐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게 없어요. 대신에 성곽 근처에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자, 이게 정선에 겸재 정선에 서울 장안을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거 원본으로 보시면 아침에 운무가 낀 형태예요. 제가 여기서 에코라고 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도시. 도성 안에 나무와 그 집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굉장히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전원 도시입니다. 물론 20세기 초에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낙후된 도시입니다. 지금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더 좋은가? 그걸 놓고 볼 때 한양은 에코 도시예요. 자연 친화 역사 문화에서는 하이테크 도시라고 제가 다 이렇게 쓴 건데요. 그런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자연과 어우러진 이 한양구성이요. 오늘날 시각으로 봐도 자 오늘날 이 앞에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게 북한산하고 도봉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공간 지정을 한 곳은 성북점입니다. 그 뒤에는 북한산이랑 불암산 산들이 지금 쭉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초기에 그림에서 보셨던 그 산들입니다. 그 앞으로는 당연히 빌딩들이 많죠. 남산 앞으로 해서 뭐 삼성부터 해서 역사 문화유산이 그렇죠. 역사 문화유산이 하이테크 도시하고 최첨단의 그렇죠. 현대 문명들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는 도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같이 소통하고 있는 도시, 서울. 가능하죠. 그래서 한양구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느끼고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같이, 전 세계인들이 같이, 그렇죠? 보시면은 주변 성곽들 그리고 자연 지형들이 이게 같이 어우러진 곳,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서울이에요. 조금 더 개량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이게 같이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정말 대표되는 몇 개 안 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라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공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인공도시는 맞아요. 근데 인공도시 플러스 자연 친화적이고 그 두 가지를 융합시키고 조화시켜서 살아왔던 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은 아실 수 있잖아요. 뭐 딱딱한 얘기는 한데요. 이 안에서 거행됐던 전근지식이 했던 것들 국가 의례나 외국 사신 맞이하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했었고 용산에서 주로 했습니다. 오늘날 용산 노량진 했었고 과거 시험도 성균관에서 봤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근대식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국가시험 대부분 서울에서 치잖아요. 물론
꽤 많은 지방 분산이라는 그 의도와의 행정 시스템들이 지방 분산되면서 지방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가 시험이 서울에서 치루어지고 있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과 시험을 과거에 치러듯이 오늘날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시간도 도성에서 늘 알려주던 곳이었어요. 뭐 재미없으니까 교과서 얘기 넘어갑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왕의 도로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드린 겁니다. 경복궁에서 나오는 길, 창덕궁에서 나오는 길이 오늘날 종로 대로를 통해서 아니면 남대문 별 2개 있죠. 우측에 있는 별은 동대문, 남쪽에 있는 거는 남대문입니다. 그쪽으로 왕이 나가는데 오늘날 그 길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됐잖아요. 그 왕의 길이 결국 주요 도로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까 전제했었는데 그림으로 다시 확인시켜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주요 도로들이 왕이 주로 다녔던 곳인데 이 도로들이 유통하고도 관계됩니다. 좌측부터 설명드리면요. 좌측이 오늘날 저 고양시 가는 길, 파주 가는 길, 임진각으로 가는 길, 이 국도 1호선이죠. 구파발 쪽입니다. 그러니까 녹권동 이쪽이죠. 여기도 사람 많이 다니죠. 영조가 있는 능이 명릉역, 숙종능이 명릉역이 있죠. 그 왕이 가던 길이 오늘날 이렇게 또 주요 도로가 됐고 그 밑으로 중국 사신이 왔던 영흥문, 오늘날 서대문에 있는 그렇죠. 모하관짜리, 서대문 형무소짜리 거기까지가 쭉 연결되는 중국 사신이 왔던 곳이죠. 사신 행차로 여기가 물자가 많이 다니니까 주요 유통로가 됐죠. 자, 남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가면 여기 교장, 노량진 교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용산, 노량진, 동작, 서빙고, 한강진, 두모포. 좌측으로 가시면요, 양화진까지 이렇게 있어요. 잘 보시면 오늘날 서강대학교가 있는 서강이라든지 이 지역들이 전부 새우젓 장사나 서해안에서 물자를 갖고 오던 그 유통 주요 거점이에요. 정조가 수원 갈 때 노량진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왕이 가던 길입니다. 여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요 간선도로가. 그래서 정조가 시흥 도로까지 뚫어주잖아요. 이거 오늘 국도 1호선이죠. 왕이 가는 길이 왕이 도성에 살기 때문에 포커싱은 도성이고 도성에 살다가 외부로 가던 그 길이 오늘날 주요 유통망, 사람과 물자가 다니는 길이 됐다는 거죠. 동쪽으로 가시면은 조금 내용이 하는데 여기 갔어야 되는데 기계적인 걸 잘 잘못했어요. 수유지 쪽 가는 거죠. 건동. 여기가 저 북쪽에서 북어 들어오는 길이에요. 북어. 여기도 유통으로 개발됐다는 거. 표시는 하나 안 했는데 하나 알려드리면 잘 보면 도성의 인구가 증가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지도상. 여기 잘 보시면 신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신촌이라고 써요. 신촌. 신촌이면 오늘날 이쪽 서강대학교 있는 곳 아닌가? 네, 신촌이라는 나오면요. 수시로 나와요. 사람이 새로 몰려 살면 신촌이라고. 그 신촌 옆이 여기 아마 이태원인데 이태원, 신촌 이런 곳이 도성이 발전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던 곳입니다. 물이 많고 원래 살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군인들 살던 곳이에요. 조선 후기에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련도강, 어영청, 장용영 군인들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군인들이 가족과 같이 와요. 서울에 거주해주게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때 그 군인들 가족이 주로 살던 곳이 오늘날 이태원이에요. 그 이태원에 살던 군인들이 쌀 달라, 배고파 라고 한번 난리를 친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발생지가 또 이태원 군인 살던.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는 질적에 사람 잘 못 살던데 거기에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 한양도성의 거주지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한양도성은요 조선 전기의 융성과 말기의 저력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개국의 정치적 정통성, 역사적 전통성 그리고 한국사의 근대기를 좌우한 시대적 전환점이라는 큰 역사적 시종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북 쪽을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한양도성을 사실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북 지역은 기본적으로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해화문이에요. 이건 잘 아실 겁니다. 한성대학교 옆에서 도성이랑 성벽이랑 연결된 그 마을이죠. 낙산 주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아파트는 올리면 안 되나?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이?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성곽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필요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한국 문화의 공통점, 적어도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묘를 건드리지 않는다. 조상의 묘를 건드리지 않는다. 역사 유산을 거의 손대는 경우가 어떤 왕조도 없습니다. 능을 함부로 파헤치거나 집을 함부로 부수지 않는 게 우리 문화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는 어떤 걸 내가 새롭게 개조하면 다 지금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따뜻하고 시원한 게 좋지.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책임감이 중요해요. 책임감. 지금 사는 하이테크라고 하는,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게 나중에도 이어질까요? 그게 이후에도? 그것도 감안하고 좀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감안하고. 지금 이 상태도 좋다고 하는 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합의를 해요. 다만 변화는 필요해요. 변화. 이 주변의 산세와 이 자연환경과 그리고 역사 유산이라고 하는 도성,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 부분은 이제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한 이 서울의 그 과거의 역사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과 같이 접목시킬까? 이거는 정말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해주셨는데, 네, 하나는 또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잖아요. 성북지역의 이 한성대학교 옆에 가면 이런 그 한양도성 복원하는 것을 하면 이 도성을 누가 쌓았는지, 네, 이런 유닛들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뭐 흔히 듣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서울에 산다는 거, 도성 근처에 산다는 게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학교가 경기대학교라서 수원에 제가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수원에서 저는 가르칩니다만 수원 화성이 있잖아요. 수원 화성도 오늘날 서울하고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원 화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삶도 접목시킬까? 그래서 오늘날 그 수원성 안은요, 행궁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상점들이나 아니면 그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시에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아니 그 시에서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인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경주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도 아주 오래된 도시에서는 다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수원이기도 하고, 수원이 또 조선시대 왕이 만든 기획도시잖아요. 한양도성하고 비슷합니다. 행궁동이 그렇게 요즘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닭 와서 드셔도 좋고 갈비도 좋고 다 좋지만 수원 행궁, 화산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모습들을 이 한양도성 그리고 성북지역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풍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핵심은 여러분 사시는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 그 자부심을 갖고 한번 주변을 보시면 또 다른 삶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